자, 이번 시간에는 2017년도 우리 공개 문제를 풀어보죠. 2017년도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좀 어려워졌어요. 2017년도부터는. 그리고 그 정답의 분포도 1번이 7개, 2번이 15개, 3번이 11개, 4번이 7개, 막 뒤죽박죽이에요. 그냥 이때부터는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제 생각은 예전에는 우리 문제를 내부에서 출제하다가 지금은 외부에 위탁하는 걸로 바뀐 걸로 제가 알거든요. 문제 위탁을. 그러면서 이제 출제하는 유형도 뭐 내부 할 때보다는 조금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정답 기준도 그 내부적인 기준이었었거든요. 그 10개씩 내자, 맞추자는 게 내부적인 기준이었는데, 지금 그게 좀 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41번부터 보죠. 과세관청이 공적 견해 표시에 반하는 적법한 행정 처분했다. 너가 얘기했던 거랑 다르게 하는 거 뭐예요? 신의축이죠. 정답 3번. 이런 거 그냥 1초 만에 풀어야 돼요. 거기서도. 자, 42번. 소멸시효 중단 사유. 자, 중단하고 정지가 있었죠. 자, 중단은 단절되는 거야. 그냥 지금까지 왔던 거 끝내고 다시 가는 거. 그래서 정말 어떤 내 권리를 행사하는 어떤 의사표현을 해야 되는 거고, 정지는 그때만 잠깐 쉬었다 가는 거. 뭐 유예거나 분납이거나 이런 게 정지 사유였죠. 그래서 1번에 보면 납세 고지, 2번에 독적 또는 납부 최고, 그 다음에 3번에 교부 청구. 자,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어떤 권리 행사를 한 거고요. 4번에 체납 처분 유예, 유예는 정지였죠.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정지 사유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정지에 들어가는 뭐 유예나 분납 이런 용어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시험 문제에서 답 고르는 건 어렵지가 않으실 거예요. 43번. 올바르지 않은 것. 법인의 사업연도에는 법령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회계기간을 우선적 적용하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예, 니네가 정하면 그대로 인정해 줄게였죠. 맞고요. 2번.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이 없대요. 자,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아니었어요. 중간에 하나 뭐 있었어요? 사업자 등록할 때 니네가 신고해라. 2번이 틀렸고요. 3번에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시작은 언제부터요? 네, 설립 등기일부터. 왜냐? 법인이란 건 설립 등기가 돼야 비로소 사람 인격체가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법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설립 등기일로부터 시작하고요. 4번에 법인 설립 이전에 그럼 발생한 손익, 그건 어떡할래? 라고 하니까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켜라. 자, 이거 맞는 표현이죠. 44번. 옳은 것을 고르겠습니다. 1번에 채권 외의 유가증권 평가. 자, 채권 외니까 주식 같은 거죠. 자, 주식을 개별법, 총평균, 이동평균 이렇게 하나요? 자, 주식에는 개별법을 못 써요. 채권에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2번. 소액주주 임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관리비는 송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소액주주 임원 가능하죠. 근데 그러니까 틀린 표현이죠. 3번. 자,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평가할 수 있으나 동일한 영업장 내에서는 모든 재고를 같은 방법에 평가해야 한다? 아니죠. 우리 재고자산 종류별로도 다른 방법 평가할 수 있었어요. 4번. 유가증권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총평균법을 가라? 예, 유가증권은 그랬죠. 우리 재고자산은 뭐였어요? 선입선출법. 자, 45번. 세무조정이 필요한 걸 고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씩 써가는 거죠. 유상증자 하는데 주식 액면을 초과해서 발행한 걸 손익계산서상 영업의 수익으로 계산했습니다. 뭐 해야 돼요? 세무조정 해야죠. 이거는 맞고. 지방세 과호납 환급 이자를 이자 수익으로 계산했습니다. 뭐 해야 돼요? 세무조정 해줘야죠.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출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했습니다. 뭐 송금부사에 팔 필요 없죠. 그 세무조정 없고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을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송금 인정하니까 세무조정이 없는 거죠. 세무조정 필요한 건 기억니은이죠. 46번. 자, 46번 같은 형태의 문제가 좀 어렵게 느끼시죠? 여러분들이 워낙 지문이 기니까. 일단 지문이 긴 거는 밑에 있는 항목부터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1번에 보니까 법인세 환급으로 순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이는 입금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보니까 회사가 법인세 환급을 받은 걸 영업의 수익에 계산해놨어요. 위에 보니까. 그러면 법인세 환급액을 회사가 수익으로 계산한 건데 세법상으로 이게 입금이냐 봤더니 법인세 환급은 입금 불산입이죠. 그러니까 얘는 입금 불산입을 해줘야 돼. 근데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그랬으니까 잘못된 거죠. 2번. 감자차익으로 순자산 증가했으니까 감자차익을 입금산입 세무조정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감자차익은 세법상 입금이 아니에요. 3번. 채무면제이익은 2월 결손금 존재 시 입금부사에 팔 수 있으며 2월 결손금 발생연도에 제한이 없다. 이거 우리 잘 알고 있는 표현이죠. 맞습니다. 4번. 외환산이익은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화폐성 자산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한 금액만 인정하니까 외환산이익을 입금부산에 판다.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환산은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비금융회사도 선택에 따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금융회사는 선택을 하죠. 내가 발생일 현재의 환율을 할 건지 아니면 결산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할 건지 선택을 하면 만약에 나는 결산일 현재로 매번 평가할게요 라는 걸 선택하면 그때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회사만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비금융회사도 인정이 되죠. 47번. 올바르지 않은 것. 주식회사 서울은 보유 중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했다. 자, 법인이 파산했대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평가차손 인정이 되죠. 맞고요. 2번. 단기간 매매 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 손실을 계산했습니다. 인정되나요? 인정? 안 되죠. 3번. 주식을 보유했는데 그 주식이 상장 주식이었는데 부도가 발생했대요. 그러면 평가 손실 되죠. 4번. 홍수로 침수된 공장 설비. 자, 이러면 평가차손 인정이 되죠. 정답은 2번. 자, 48번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문제예요. 보니까 두 번째 줄에 보세요. 급여 지급 규정에 의해서 임원과 사용인의 상여금은 급여의 4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대요. 우리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용인한테 상여금은 많이 줘도 상관이 없어. 누구만요? 임원에 대해서만 한도보다 초과 지급한 건 송금부산입하기로 했죠. 자, 그러면 사용인은 일단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럼 누구만? 임원만. 자, 임원을 봤더니 본사의 임원의 급여가 1억 5천이야. 그러면 상여금 얼마까지? 6천까지 줄 수 있죠. 40%니까. 근데 5천 줬대. 그러면 오케이. 너는 뭐 송금부산입할 거 없고. 건설본부 임원의 급여가 1억이야. 근데 상여금 6천을 줬대요. 얼마까지 줄 수 있어? 4천까지 줄 수 있는데 6천을 준 거예요. 6천을. 그럼 송금부산입 얼마 해야 돼? 2천만 원 해야 되는데 그냥 송금부산입 2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회사는요. 이 인건비를 줬는데 이 임원이 지금 어디 있대요? 건설본부. 건설본부에 있으면 이 인건비 지급한 걸 비용 처리했나요? 자산 처리했나요? 자산으로 잡았죠. 자산. 그러니까 회사는 지금 자산을 얼마 잡았어요? 자산을 6천을 잡은 거예요. 그 상여금 지급한 걸. 하지만 세법이 생각할 때 얘는 얼마까지밖에 안 돼? 4천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4천. 근데 4천까지밖에 안 되는데 일단 자산을 6천 잡았어요. 그러면 세법이 생각하는 것만큼 2천만큼은 자산에서 빼야 돼. 세법이 생각할 때 자산은 4천이잖아요. 그러면 자산을 4천으로 줄여야 되니까 일단 먼저 송금 산입을 해야죠. 자, 송금. 그 다음에 뭐 자산이 건설 중인 자산이었을 텐데 이 자산으로 잡은 거 2천만큼을 자산을 줄이는 거니까 마이너스 유보 처분을 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 자산 잡았던 걸 송금 산입하면서 이렇게 자산을 떨어내고 나면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게 되죠. 결국은. 그럼 비용 처리한 게 세법이 인정하나요? 네, 이건 인정 안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송금불산입하죠. 다시. 그러면 송금불산입하면 그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한 거니까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 뭐 이런 거 여러분이 적으시고 2천만 원 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갔어요? 임원한테 갔으니까 얘는 상여가 되겠죠. 그래서 송금 산입 2천, 송금 불산입 2천 이렇게 해야 돼요. 정답은 3번. 48번이 좀 어렵죠. 48번이. 49번. 올바르지 않은 것. 내국법인이 국내외 원천 소득에 대해 납세금을 집니다. 내국은 국내외, 외국은요 국내 원천만. 이번에 법인세법상 장기 할부 판매의 손익귀속 시기는 현금 회수되는 시점이다? 아니죠. 원칙은 뭐였어요? 명목가치 인도기준. 명목가치 인도기준. 다만 장부상 결산상 장부에다가 너가 현재가치 잡았니? 그럼 현재가치 인정해주고 장부에다가 회수기일 도래해주니? 그러면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장부에 계산했을 때만 인정해주는 거고 원칙은 뭐예요? 얘는 명목가치 인도기준. 그러니까 2번이 틀렸죠. 3번. 사업연도 중에 재해로 인해서 사업용 자산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상실하면 재해손실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네, 이거는 맞는 표현이고요. 4번.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는 전액 송금 산입한다? 네, 한도 초과에도 상관없다 그랬죠? 맞습니다. 자, 50번은 우리 기존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51번.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 3일이 정기까지 매장을 임차해서 사용하다가 단기 중 건물을 최초로 취득했대요. 자, 최초로 취득하고 감가상각 내용 연수를 신고하고자 한대요. 자, 그럼 최초 취득한 거에 대한 감가상각 신고 언제까지 하죠? 네,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하죠. 과표 신고 기한. 그러면 우리 과세표준 신고를 언제까지 하나요? 이 회사가 지금 12월 말 법인이니까 12월 말 보니까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면 언제요? 2019년 3월 31일까지.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52번. 자, 세무조정이 과세표준에 미친 영향 보래요. 일단 건물을 보니까 회사 상각비가 500인데 범위액이 600이야. 600인데 500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원래 조정이 없지만 정기월 부인액이 있나 보니까 150 있죠. 그럼 건물에 대해서는 얼마 해야 돼요? 마이너스 100. 건물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00. 송금산입해야죠. 그 다음에 기계장치를 봤더니 상각비가 400인데 범위액이 300이에요. 그럼 뭐야? 무조건 송금불산이 100이 나오죠. 플러스 100. 아, 이렇게 할까요? 얘는 마이너스 100. 얘는 플러스 100.
자, 영업권을 봤더니 상각비가 100인데 범위액이 120이래요. 근데 정기 2월 되는 상각부인액이 없어요. 그러면 조정이 없죠. 그러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영향은 없다. 그 정답은 1번이 되죠. 53번은 우리 앞에 나왔던 문제고요. 54번 올바르지 않은 것. 1번 접대비는 교재비, 사례비, 기타 명령료에 불구하고, 자 이거 계속 나왔던 표현이죠. 맞습니다. 2번 세무상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불산입하고 상여 처분한다. 접대비 한도 초과는 항상 뭐예요? 무조건 기타 사유 유출하는 거였죠. 2번이 틀렸고요. 자, 광고 선정 목적으로 블라블라 이거 계속 나오는 표현이죠. 맞고요. 4번 접대비 송금 기속 시기는 발생주의에 따라 접대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송금을 본다. 자, 기부금은 현금주의, 접대비는 발생주의. 기억해야죠. 자, 55, 56, 57번은 앞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랑 똑같습니다. 자, 58번 올바르지 않은 거. 종업원인 김삼일 씨에게 사택을 무료로 제공했다. 자, 종업원에게 사택 제공하는 거 상관없죠. 임원인 김용산 씨에게 시가 8억의 기장치를 7억에 양도했다. 부당행위 적용됐죠. 자, 대표이사한테 1억 원을 무이자 조건으로 세워있다. 뭐 해야 돼요? 예, 부당행위 적용해야죠. 자, 대주주한테 토지를 1년간 무상으로 임대했다. 뭐 해야 돼요? 예, 부당행위 적용해야죠. 그래서 부당행위 안 되는 거는 1번. 자, 59번 보죠. 자, 이 문제도 되게 전형적인 문제인데, 자, 접대비에 대해서 건당 1만원 초과하는데 정규 증명 안 받으면요, 송금불산입 하던 가산세는 없다 그랬죠.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2번. 접대비에 대해서 가산세 부과는 안 하고요. 접대비 이외의 지출은 기준금액이 건당 3만원이고 정규 증명을 안 받으면요, 송금은 산입하되 가산세 부과한다 그랬죠. 자, 60번은 앞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 61번. 올바르지 않은 것. 거주자 납세지는 주소지로 하는 게 원칙이다? 이건 당연하지. 2번. 비거주자 납세지는 어디라 그랬어요?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하되, 국내 사업장이 없을 때는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자, 이것도 거의 항상 이렇게 세트로 같이 나와요. 당연하지요. 3번. 개인 사업자 납세지는 납세 의무자가 자유롭게 선택한다? 이런 말 나온 적 없죠? 개인 사업자건 누구건 일단 주소지예요. 다만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은 사업장 간의 그 주소지를 가지고 사업장 소재지로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랬던 거죠. 자유롭게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4번 국내 사업장이 2개 이상인 비거주자. 자, 비거주자인데 사업장이 2개 이상이면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자, 이 표현은 우리 배우지는 않았던 표현인데 기억하시죠? 맞는 표현입니다. 62번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해당 과세기간 4월에 입사하면 근로소득 공제는 월할 계산해서 공제받는다. 자, 근로소득 공제는 월할 계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2번 근로자는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으며 무조건 근로소득 공제만 한다. 그렇죠?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에서 비용을 뺄 때 실제 발생한 게 아니라 근로소득 공제만 뺐죠. 맞죠? 3번 근로소득의 지급자는 일반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간이소액표에 원천징수하고, 자, 여기까지 맞고, 12월 최종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한다.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 2월달 급여 지급할 때 하죠. 틀렸고요. 4번 잉여금 처분 상여하고 인정상여 귀속 시기는 근로제공한 날이다. 자, 인정상여는 근로제공한 날이지만 잉여금 처분 상여는요, 잉여금 처분결일이죠. 틀렸습니다. 63번. 자, 김삼일 씨가 2018년 5월이에요. 5월에 거래처인 주식회사 부산의 직원들에게 ERP 사용 방법을 강의하고 강사료 500을 받았대요. 자, 강사료에 대한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1번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수령한 강사료는 기타소득이다. 이건 맞는 표현이고요. 2번 강사료는 인적 영역 일시 제공으로 인한 대가에 해당하니까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실제 발생한 비용과 관계없이 총수익 금액의 70%다? 아니죠. 실제 발생한 비용으로 하되 70%까지는 그냥 빼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한 건 틀린 거예요. 관계없이란 건 아니고 둘 중에 큰 금액을 해주는 거죠. 3번 기타소득 수입 시기는 지급받은 날이다. 맞죠? 기타소득이 300이 안 되면 선택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죠. 64번은 앞에 나왔던 문제고요. 65번 올바르지 않은 것. 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있는 자만 적용 가능하다. 자, 우리 근로소득자만 되는 것들 그때 봤었는데 신용카드도 근로소득자만 돼요. 근로소득자 맞고요. 2번 근로소득자가 아닌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자, 형제자매는 신용카드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교육비는 누가 안 됐어요? 직계존속. 신용카드는요, 형제자매. 기억하자 그랬죠. 3번 신용카드 사용액은요, 총급여의 25% 이상 안 쓰면 공제금액이 없어요. 왜요? 최소한 총급여의 25% 이상 써야 돼. 자, 내 총급여가 4천이다. 그럼 신용카드는 1,000만 원 이상 써야 비로소 공제금액이 나와요.
25% 이상 사용했을 때만 공제를 해주니까. 4번 정부 및 지자체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전기료 등은 신용카드로 사용하더라도 공제 대상이 아니죠. 맞습니다. 자, 66번. 자, 66번이 좀 어려운 문제죠. 보험료 소득공제하고 보험료 세액공제를 둘 다 계산해봐라. 자, 먼저 보험료 소득공제하는 뭐 있어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자, 이게 우리 전액소득공제하는 소득공제죠. 거기 보니까 312만 원이래요. 그러면 소득공제는 312만 원. 세액공제를 봤더니, 자, 세액공제는 뭐가 있나 봤더니, 우리 자동차 보험료 80만 원이 있고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300만 원이 있어요. 300만 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축성 보험이 있어요. 그럼 저축성 보험은 아니고, 자, 그러니까 일반하고 장애인 전용으로 나눈다고 하면, 일반의 자동차 보험료가 80. 자, 일반에 80만 원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상해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를 300만 원을 냈어요. 그럼 300을 냈다고 해서 전부 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느냐? 아니야. 얼마까지요? 일반이든 장애인 전용이든 1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죠. 그럼 300을 냈어도 100만 원까지만. 자, 그럼 일반은 몇 퍼센트 세액공제 해줘요? 12%. 장애인 전용은요? 15%. 그러면 얘는 9.6만 원. 그 다음 얘는요? 15만 원. 그럼 세액공제는요? 24.6만 원.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66번 이런 거 풀 줄 아셔야 돼요. 되게 기계적으로 풀 수 있어요. 얘는 얼마든지 맞출 수 있으니까 공부해서 푸셨으면 좋겠고요. 67번 올바르지 않은 것. 원천징수는 세원의 탈루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거 좀 되게 쉬운 문제죠. 맞고요. 이번에 보면 조세 수입 조기 확보와 정부 재원 평준화한다. 맞죠. 징세 비용 절약된다. 맞죠. 마지막에 세부담을 집중시킨다. 원천징수하면 오히려 그게 분산이 되죠. 여러 번을 나눠서 하니까 틀렸고요. 68번은 앞에 나왔던 문제고요. 69번. 올바르지 않은 것.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상장 주식은 누구만 해요? 대주주하고 장외거래분만 양도세 과세하죠. 맞습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아니래요. 그 부수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비과세하기로 했죠. 3번. 소유권 이정의 형식을 띠는 양도담보는 과세 대상이 포함된다? 양도담보가 아니죠. 틀렸죠? 4번. 거주자가 토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그렇죠? 부동산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그 다음 주식은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었죠. 자, 70번. 올바르지 않은 것.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또 나왔죠? 맞습니다. 사업소득 있는 자는 6개월간의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을 해야 된다. 그건 맞죠. 그쵸? 우리 법인처럼 개인 사업자들도 중간예납을 하는데 8월 말까지 중간예납해야 한다? 아니야. 우리 개인은 11월 달에 고지납부한다 그랬어요. 고지납부. 고지서 날려주면 그냥 그거 내면 돼. 다만 내가 실적이 떨어지면 가결산 할 수 있는 거죠. 2번이 틀렸고요. 자, 3번.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확정신고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그쵸? 근로소득밖에 없으면. 맞죠? 4번. 소득세법상 사업자는 사업의 기본사항과 휴폐업 사실 기재한 현황보고서를 사업장 현황보고서죠. 이게 해당 과세연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자, 이 표현도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자, 71번 부가세. 올바르지 않은 것.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면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다. 그쵸?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니까 사업자 등록 의무 없겠죠. 그래서 부가세법상은 없지만 소득세나 법인세법상 한다 그랬어요. 2번.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여부에 무관하게 납세 의무 있다? 예, 이거 기억하자 그랬죠. 맞습니다. 3번. 부가세법상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해야 한다. 우리 이 표현 기억하세요? 영리 목적 유무약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얘가 사업자였죠. 그러니까 3번이 틀렸죠. 4번. 부수재화의 과세 대상 여부는 주된 재화 여부에 따른다. 맞는 표현이죠. 자, 72번. 옳은 것. 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을 거래징수할 필요는 없으나 매입세 공제 받는다? 면세사업자는 매입세 공제 못 받죠? 틀렸어요. 2번.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 후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 안 하죠. 틀렸죠. 3번. 겸용사업자는 일반과세 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거 맞는 표현이죠. 기억하세요. 4번. 집에 있는 폐품을 일시적으로 팔면 사업성이 있는 거다? 아, 이건 말 자체 그냥 읽어도 누가 읽어도 틀린 표현이죠. 틀렸습니다. 자, 73번은 중복되는 문제고요. 74번.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직매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면 재화 공급 보지 않는다? 자, 원래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그냥 봐주기로 했어.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근데 난 누구래? 총괄 납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총괄 납부하는 사업자는 굳이 안 봐줘도 어차피 총괄해서 납부하니까 안 보기로 했죠. 그러니까 재화 공고로 보지 않는다. 이게 맞는 표현이죠. 2번 건설업자. 자, 건설업자는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무조건 뭐라고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근데 재화 공급이니까 틀렸죠. 3번 광고 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경품을 공고하면 재화 공급이다? 아니라고 했죠. 광고 선전 목적은. 4번 대가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세 과세다? 자, 이게 왜 틀렸냐면 용역의 무상 공급은 우리 과세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뭐래요? 대가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 대상이다? 그러니까 틀린 표현이 되는 거죠. 자, 75번. 영세율은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예, 맞죠. 면세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해도 영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2번이 틀렸죠. 3번.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등 부가세법상 제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세사업자니까. 영세율은 0%의 세율로 과세하는 과세사업자잖아요. 자, 4번.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가 되죠. 맞습니다. 76번. 자, 매출을 보니까 면세사업자한테 3,000을 팔았고요. 과세사업자한테 2,000을 팔았어요. 그리고 매입을 보니까 원재료 매입이 3,300 부가세 포함해서 있었습니다. 자, 1번 과세사업자에게 판매한 2,000은 과표에 포함한다. 자, 부가세 과세 여부는 내가 공급하는 게 뭐냐가 중요해요. 상대방이 과세사업자냐 면세사업자냐 전혀 상관없어. 내가 공급하는 게 부가세 과세 대상이냐 면세 대상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과세사업자건 면세사업자건 무조건 그냥 내가 공급하는 건 과세 대상이야. 그래서 1번에 보면 과세사업자에게 판매한 2천만 원 과표에 포함한다? 당연하죠. 면세사업자에게 판매한 3천만 원은 과표에 포함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팔던지 간에 내가 공급하는 게 자동차, 즉 부가세 과세 대상이면 과세를 하는 거죠. 3번 원재료 매입 시 부담한 300만 원 매입세 공제한다? 당연하겠죠. 수행계약서 받았으면. 4번 2018년 1기 예종신고 시 누락한 매출 금액을 확정신고 시 포함해 신고할 수 있다? 뭐라고 그랬어요? 가능하다고 그랬죠. 가산세는 좀 맞겠지만. 자, 77번 과세표준 계산하라고 그랬습니다. 폐업을 했는데 과표 계산을 해요. 자,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하는 거 우리 감가상각자산하고 그 이외의 자산을 좀 구분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제품이 있고 토지가 있고 마지막에 건물이 있어요. 자, 제품을 보니까 제품은 뭐로 가 있어요? 시가.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가니까 2천만 원. 자, 토지는 얼마가 있어요? 토지는 면세. 그러니까 넌 과세 대상 될 게 없고요. 자, 건물과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어떻게 하자고요? 간주시가. 즉 취득가액에다가 1-5% 곱하기 과세기간이 얼마나 경과했나 봤더니 2014년 4월부터 자, 이건 4.4. 그래서 지금 언제 했어요? 2018년 10월. 자, 그럼 2014년 4월이야. 그러면 언제부터 기산하는 거야? 2014년 1월부터 기산하고요. 2018년 7월이야. 그럼 언제요? 네, 7월까지로 기산을 하는 거죠. 종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을 해보죠.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과세기간이 몇 개 지났나 봐요. 2014년 1월에 시작한 거예요. 그럼 2014년에 2개, 2015 2개, 2016 2개, 2017 2개, 2018은요. 1기까지 지난 거죠. 7월이니까 1기까지만 지난 거니까 1개 지났죠. 그러면 9개니까 9개 과세기간. 그러면은 45%니까 5,500이겠죠. 그럼 2,000에다가 5,500도 하니까 7,500. 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8번. 올바르지 않은 것.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대신 부가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제출하고 전표를 보관하면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이 계속 나오죠. 기억하시고요. 2번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발행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내가 그거 해주겠다고 하라는 거니까 당연히 해주겠죠. 안 되죠. 틀렸죠. 3번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죠. 맞고요. 4번 의제 매입세액은 해당 면세농산물 사용 시점이 아닌 언제요? 구입 시점 기준으로 한다. 자, 내가 사용한 거 상관없어. 일단 구입하면 그 시점에 매입세 공제 해주는 거죠. 우리 79번하고 80번은 앞에 있던 거랑 이제 문제가 중복이 되죠. 그래서 굳이 이제 풀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3.1회 개본에서 나온 3개년도치 지금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셨을 텐데, 느끼시겠지만 문제가 예전보다 좀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져서, 기존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렵다고 해도 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쉬운 문제는 좀 깔려있고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좀 더 포함되는 형태로 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험이 100점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70점 이상이면 저희는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여러분 공부하실 때도 전체적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서 쉬운 문제 나온 건 어디서 나오더라도 맞출 수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가 돼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중간에 공부하다가 좀 어렵다 그래서 거기에서 포기하거나 거기에 계속 매달려 있거나 이러면 시험 공부 기간은 되게 길어져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려운 게 있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보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자격증 시험 공부하시는 데는 여러분이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셔서 원하는 시험에 빨리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